네, 조합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인사만 몇 번째 드리는데요. 공동성명이 준비한 두 번째 공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저희가 이미 수차례 홍보 드렸던 것처럼 88만 원 세대 저자로 유명하시죠. 우석훈 박사님을 모시고 직장 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우석훈 박사님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랜선이지만은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석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좀씩 이상하죠. 그래서 뭐안 아픈 게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예전에 지금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바뀐 에너지관리공단이 분당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자동이었나요? 롯데백화점 뒤쪽에 있어서 출퇴근했던 기억이 있고요. 저도 놀러만 왔다가 이렇게 길게 오는 건 진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얘기 시작할게요.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책을 내게 된 게 제가 지금 책 공식적으로 37권을 냈고 38권째가 출판사에 넘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쓴 책은 이 책이 처음이에요. 사진은 대한항공 사건 때 그래서 조현민 사태 컵 던지고 그랬던 그 사건 때 있었던 사진인데요. 저게 노조를 통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이 직접 집회에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항공만 나온 게 아니고 아시아나도 같이 나와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저 자리가 이제 촛불 집회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세종문화회관 그 앞에 계단 있고 그런 자리인데 박근혜랑 싸워서 소위 대통령을 내릴 때도 사람들이 얼굴을 다 보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뭐 보면 좀 어때 막 그러던 때였는데 이게 조씨 일가랑 싸우는 건데 얼굴을 일단 다 가리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책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권도 바꿀 수 있고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데 회사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안 될 거다라고 근데 제가 이제 경제학자를 습관적으로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이게 자본에 도움이 되느냐, 노동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나눠서 봐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한국에서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면은 회사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청년들을 쥐어짜는 거다라고 하면은 맞든 틀리든 일단 설명은 돼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 있다 사실은. 한국의 비정규직은 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은 회사들이 더 높은 이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많이 넣고 쥐어짠다라고 설명하면요 일단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또 그 안에서는 수익률하고 상관없이 괴롭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당연히 뭐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협력업체들은 당한 거니까 이익 본 게 없는 거고 뭐 이익을 봤으면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이익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자회사는 면허 취소될 뻔하고 그 다음에 주총에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주식 가치도 쭉 떨어져 돈도 쫙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 이익 본 게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건 회사가 이익을 본 거다. 내지는 이거는 노동자가 이익을 본 거다라고 하면은 경제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서 그런 거 중간에 어떻게 타협할 거냐 뭐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이 사건은 이익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 경쟁사인 뭐 다른 항공사 이익을 봤냐? 이익 본 사람 아무도 없이 다 손해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뭔가 이익을 보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은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되게 풀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떨어진 이익을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익 본 사람이 없이 기분 나쁜 사람만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습관이나 뭐 구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직장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게 뭐 제가 처음은 아닌데요. 그냥 큰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학자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직장 갑질이라는 표현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사실 그렇게 달았으면 책을 많이 팔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직장갑질이라는 용어가 시원해요. 말하고 나면은 이게 그냥 갑질이라고 하면 속 시원하긴 한데 단점은 번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뭐 그런 사소한 불편인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구조로부터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개인한테 치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금 전 사건을 보면은 그 조 씨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멀쩡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줘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직장 갑질을 포함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나쁜 놈이 거기 있어서 우발적으로 생긴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그 구조에서는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제 옛날 친구들이 다 뭐 학생 운동도 하고 다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회사 임원도 되고 뭐 높은 데도 가고 그랬거든요. 자기 아래 직원들한테 자기 훈육을 하고 나왔다. 야, 너 그 훈육이란 말 회사에서 쓰냐? 그러면 쓴다는 거예요. 야, 그 훈육이 뭐냐? 지금 21세기인데. 근데 걔네들이 다 착한 애들이었는데 그 회사에서 가면 그 밑에 직원들이 다 악덕 이 간부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그런 구조에 대한 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직장갑질이라는 용어가 약간은 그런 좀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고 회사 민주주의가 직장 민주주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영어로 다 똑같아요. 워크플레이스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많이 해서 이거를 작업장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 20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어로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뭐 공방 같은 거에서 생기는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회사인데 작업장이라는 말이 잘 안 통하고 또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 민주주의를 할 때 괜찮은 회사에서 일터 민주주의라는 말도 번역해서 쓰더라고요. 그것도 다 워크플레이스 똑같은 용어인데 그것도 좀 어색해서 그냥 그 회사 민주주의, 직장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요. 차이가 회사 민주주의라고 하고 나면은 공무원들은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공기업이나 이 공무원 빠지고 민간만 근데 아유 공무원들도 그 안에 그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 민주주의랑 개념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럽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문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는 상태고 일반적으로 이 해법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흔히 삼인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데가 프랑스 같으면 노동당 저기 사회당 그다음에 영국의 노동당 같은 그런 그 공산당보다는 조금 오른쪽에 있는 그런 삼인주의 정당이 노조랑 이제 해서 인파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세력화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도 잡고 노동자 정부 구성됐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법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푼 문제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심상정도 대통령이 되고 심상정과 친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회당 집권기라는 그 프랑스는 그런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노회찬이랑 되게 친해서 노회찬이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언제 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유럽식이면 이거는 직장 민주주의를 위한 별도의 무슨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집권을 하고 노동자가 강화되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회사 운영위원회 같은 거 바꿔서 그걸로 한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 보니까 그 우리식 이사회에 들어가는 게 노조를 대표한 노동자도 들어가고 노조와 상관없는 일반 노동자, 그러니까 비노조 노동자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시민이라는 걸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고민한 건 뭐냐면은 지금 20대한테 노조를 강화시켜서 정권을 잡으면 직장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살아서는 안 될 일이라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50 넘어서 아마 노동자의 정부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노조가 강화되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제도화를 위한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역사라는 건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프랑스 경제학자인 프루동이라고 하는 막스보다도 먼저고 자본론보다 먼저인 사람이 그 책에 인더스트리얼 데모크라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때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국가가 아닌
산업, 그 경제적 주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기업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도 민주주의를 해야 되지만 요즘식 표현하면은 일반 기업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19세기 중반에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68 때 여성운동도 신좌파도 이렇게 확 올라갔지만 68혁명 이후에 노조의 권한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3인제 정권이 등장하고 뭐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캐나다 쪽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때 캐나다 쪽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게 유럽은 다 하고 심지어 미국도 다 했다. 근데 캐나다 이게 뭐냐라고 막 그런 글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캐나다가 이제 미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요. 캐나다가 그 옆에서 되게 우습게 보거든요. 근데 이거 심지어 미국도 한 거다. 근데 그 캐나다 상황을 보니까 자국의 남성들한테는 어느 정도 됐어요. 됐는데 여성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 막 그런 거고 외국인한테는 택도 없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자국민 특히 남성들한테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자국민 남성한테 하고 내 여성한테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한테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기본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회적인 논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데이비드 럼벌이라고 하는 캐나다 언론 학자가 1979년도에 어떤 컨퍼런스에서 되게 짧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근데 논문을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논문 제목이 엄청나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가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Democracy does not stop at the factory gate라는 그래서 이거는 엄청 패러다가 돼가지고서 무슨 뭐 인권을 학교 문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등등 뭐 엄청 유행을 했는데 여기서 그 직장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그 정의를 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군대 사회였던 게 아니라 1979년도까지도 유럽은 물론 그 냉전기라서 굉장히 군대식으로 움직이던 그런 데라서 수직적인 군대 모델이 아니라 수평적인 보다 수평적인 모델로 가는 것이 직장 민주주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의가 아직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이게 불행히도 이제 미쓰비시나 이런 일본도 늘 그랬던 게 아닌데 군국주의가 되게 강하던 그런 시대에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원형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한전도 마찬가지고 다 뭐 군대랑 기업의 구분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뒤에 45년도에 일본은 전쟁에서 패전하고 나서 탈근대 흐름 같은 걸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무시하지만 나름 일본도 그 군대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60년대 이제 일본 종합회사에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옛날에 일본의 엘리트들이 외국에 나갈 때는 전쟁하러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60년대가 되니까 다시 일본 사람들이 장사하러 외국에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꼭 슈트라고 하는 양복을 입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거 뭔 생각한 거냐면은 군복이 아니고 자기들은 민간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 앞에 이를테 동경대를 나왔거나 무슨 뭐 고베대를 나온 사람들이 외국에 나올 때는 군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장교들이라서. 근데 자기들은 이 슈트를 입고 나온다. 우리는 그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양복 입었죠 그때. 근데 그건 민간주의라는 상징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이 나름 이제 군국주의 사회로부터 좀 나와서 군대로부터 멀어지는 동안에요. 한국은 군사정권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군대처럼 돼서 기업만 군대화된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군대가 된 거고요. 그 병영 사회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인 동원하듯이 동원 경제를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 조직을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막 싸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이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모든 그 조직이 다 군대식이라서 군대식 갈등이 다 있는 거예요. 학교를 클래스룸이라고 하지만 학교도 반장 놓고 줄반장 놓고 뭐 무슨 부장 놓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랑 똑같이 한 거고, 그러니까 학교 양식은 뭐 감옥 양식을 갖다가 군대식으로 한 거니까요. 이게 뭐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죠. 학생회장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대대 참모를 시키더라고요. 그때는 학도국단이었어요. 학생회가 없고. 그러니까 학생회장에 출마한다는 거는 학도국단 내에서
그 연대장 말고 대대장에 출마하는 거거든요. 안 됐으니까 그 대대장 밑에 꼬봉이죠. 그런 그걸 하긴 했거든요, 제가. 이 심지어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뭐 기독교 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 교회 모델이라는 거는 그냥 군대식 모델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뭐 등등 쫙 있어서 그 안에서 저것도 똑같아요. 왜 군대 가면은 왜 장교들이 처음에 오면은 그 선임병들이 막 괴롭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소위 이제 젊은 이 전도사 이런 사람들 오면은 뭐 집사님들이 막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조직이든 뭐 종교 조직이든 우리는 다 군대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바뀔 거라고 한번 기대를 했던 거는 2002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딴 건 아니고 상고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상고 출신도 한번 하고 공고 출신도 한번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무슨 대학을 나왔느니 몇 학번이니 그런 그지 같은 얘기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그 2003년도 대통령 당선자 신년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는 3월 달에 취임하고 되는 거고 아직 되지도 않은 당선자 그 신년사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황교안 때까지도 우리나라 경제 기조 일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이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요. 포럼 같은 데 막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보는 그 경제의 비전이라는 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노조하기 불편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조도 괴롭히고 그냥 막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 이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회사 다니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을 썼으면 지금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자살은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어쩌면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직장인들이 잘하는 외국 회사들이 규모가 작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전혀 상관도 없는 건데, 근데 미디어 윌이라고 하는 데서 몇 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전혀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어요. 이건 진짜 새로운 건데요. 그 과장 이상 직원들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회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가족 같은 회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밥도 먹고 뭐 술도 먹고 뭐 카톡도 보내고 뭐 이게 가족같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를 과장 이상 직원들은 원하는데 대리 이하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는 뭐냐 그랬더니 사생활 보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두 집단은요, 조직론을 보면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집단은 난 너랑 밥 먹고 싶어 그러고 한쪽 집단은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너랑 밥도 안 먹고 싶고 카톡 같은 거 보내기 싫고 나의 사생활에 네가 들어오기 싫어. 이 두 집단이 같이 지금 공존하는 상태가 지금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이 직장 미주라는 말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뭐 밑에서 보면은 워라벨이라는 그런 말이 표현되는 거고 나는 회사 가기 싫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라고 위에서는 요즘 젊은 것들이 그냥 아유 이 문제가 생기는데 저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장 민주주의가 되는지 아닌지를 제일 빨리 알기 위한 게 등산을 가는지 물어보면 제일 빨라요. 그래서 내가 유럽 사람들 등산 가냐 물어봤다가 내가 욕 뒤지게 먹었어요. 왜, 유럽엔 산이 없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그런 걸 물어보냐고. 창피도 되게 당했죠. 파리도 산 없거든요. 이게 유럽도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신규 상품이 나오면 런칭됐을 때 직원들이 다 나와서 휴일날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전부터 다 언제 어떻게 한다라고 다 결정이 돼서 특별하게 하는 거지. 가족까지 지내기 위해서 주말에 나오는 일이 벌어지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정말로 그러면 이사회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 등산을 배운 게 일본한테 배워왔더라고요. 일본의 제조원 몇 군데가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모여서 후지산에 간대요. 가는데 그건 노스탈지아 때문에 가는 거고 이를테면 할아버지 직원들이 후지산에 가는데 그날 젊은 사람이 따라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나이 많은 사람들 등산을 같이 가는 나라는 현재 스코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점점 이제 등산 안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회식 때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여의도에 있는 젊은 여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회식이 제일 좋냐 그랬더니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뭐 나도 책도 써야 되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 회식을 해야 되면은 카드만 주고 가면 좀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정말 뭐 해야 되면은 그런 카드만 주고 가라.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그 대기업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임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얘기 그럴 줄 다 알고선 이 뮤지컬 같은 거 가는 거를 다 바꿨고, 그리고 이제 꼭 술을 먹어 쉬어야 되면은 이제 와인바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다 바꿔서 자기는 대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양반 중에 한 명이 제 고등학교 선배라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뮤지컬이고 나발이고 가기 싫다는 자꾸 가자고 그런다고. 이게 지금 이거는 이를테면은 제가 이 경향 한겨레 데스크랑 중앙일보, 조선일보 데스크하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해봤거든요. 지역, 뭐 성향 다 상관없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술을 안 먹어서 우리 회사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적응하는 아저씨도 있고 적응 못하는 아저씨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부모가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인터뷰 하다가 어떤 그 여성 직원이었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있을 땐 그래도 좀 참겠는데 꼭 외부 사람들 만날 때는 자기 팀장이 꼭 우리 애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싫다. 그래서 그만둘 생각하냐 그때나 그랬더니 그때는 안 그만둔다고 그랬거든요. 그 책 나올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만뒀어요. 결국 걔 때문에. 결국은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게 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회사 가서 우리 애들이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우리 애들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20대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애들 그렇게 제일 싫대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막 해석을 해보니까 제가 찾은 제일 그렇듯한 해석은 엄마 아빠랑도 안 친하다는 거 지금 20대가. 그 엄마 아빠도 다 자기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지가 뭐라고 우리 식구들도 아닌데 엄청 정서적 반발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게 평범한 직장인, 물론 아주 작은 회사는 뭐 좀 다른 방식일 텐데 일반적이고 우리가 아는 그런 회사에서 사주, 그러니까 오너나 사장하고 갈등으로 개인이 그만둘 확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 얘기 KBS 사람들 물어봤더니 사장이 자기 모른다는 거야. 근데 보통은 좀 웬만큼 큰 회사는 오너는 물론이고 사장도 자기 모르는데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고 그 중간에 있는 소위 중간 간부, 소위 팀장이나 혹은 그 이사진 어디선가에 갈등 때문에 사실 그만두는 거니까 그러니까 회사 방향은 사주가 잘못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드러나는 거는 중간진하고의 직원들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회사부터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변화가 있는 건데 직장 이제 좁게 하면은 사실은 중간 간부와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만화는 오성과 한음인데 제가 이거 막 준비할 때 우리 집 그 큰애가 남자인데요. 8살쯤 되니까 이 만화책을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서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보던 데가 70년대 초반인데 지금 21세기에 애들이 오성과 한음을 아직도 박수동 걸 보고 있네라고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우정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정은 오성과 한음이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건데 이게 이를테면 김춘추와 김유신 그러면은 좀 우정이라기보다는 좀 거래가 좀 다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놓고 좀 우정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박팽년 성삼문 이런 사람들이 친하게 했는데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또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그렇고요. 그럼 우정이 별로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역사로 보면요. 제일 우정으로 유명한 사람은 남을 거는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일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 대학교도 같이 나오고 파병도 같이 가서 역부대 사단장도 같이 하다가 친구야 내가 대통령 먼저 할게. 그럼 나는 기다렸다 좀 이따 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친구끼리 기다렸다 왕하고 대통령 하는 이런 우정을 이제 이렇게
떠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뭐 동지 이렇게 된 거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대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두환과 노태우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오성과 한음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오성과 한음이 실제로는 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라는 거는 5살 정도면은 이렇게 그냥 친구로 지냈던 게 원래 우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학의 차우체가 친구들끼리 쓰는 말로 거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린 친구들이면 그냥 야야야 하면서 막대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조선시대랑 구한말까지만 해도 친구들끼리 이제 이를테면 누구는 결혼해서 벌써 애 아빠고 누구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이러니까 이리 하게 저리 하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안 그랬는데 선업의 기수가 굉장히 칼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제 뭐 과거 쪽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선업 기수 같은 거 안 따지고 뭐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채도 일본에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만 공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업의 기수 문화가 있는 그러니까 군사 문화 들어오면서 우리도 좀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칼같이 따지고 몇 끼니 막 그러고 그 여기다 우리는 또 학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 기억으로는 자기네 팀장이 같은 학교 선배가 오면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네가 이렇게 좀 걔가 잘 봐주면서 이제 편해지겠다는데 요즘 물어보니까 팀장이 자기 학교 선배가 오면 그만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켜먹을 거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직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5살 차이가 나는 너의 후배가 친구하자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와 눈빛이 막 변하더라고요. 죽여야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저도 좀 정서적으로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20대들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 봤는데 서열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 90년생들끼리 이렇게 서로 서열을 정하는데 빠른 90, 늦은 90. 아 이게 민증 까는 거라도 모자라서 3년 어리까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야, 너 가을에 뭐 활동하는 나는 벌써 봄에 태어나가지고서 무섭더라고요, 그거. 근데 지금 대학생들은 그것도 깨졌어요. 깨지고 대학교 서로 씨라고 불러요, 선후배. 선배, 후배 안 부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로 같이 이제 팀 스타디 하다 보니 생긴 건데 학점을 같이 봤는데 나이 많은 선배들이 별로 안 하고 학점을 같이 받으니까 팀 스타트는 다 C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선후배 이런 거 안 부르고 C라고 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고 대부분의 사회가 그렇죠. 이 꼰대 테스트는 지금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닌데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20대들이 지금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점심시간도 공적인 시간이다.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당연히 공적인 시간이신데 밥 처먹는데 공적인 게 어딨어. 그러면 이제 웃기고 있네. 그리고 이제 휴가를 다 쓰는 건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 눈치가 보이는 거는 이제 윗사람이고 내 휴가 내가 쓰는데 휴가가 떨어져서 지금 힘들지 뭐 이 정서가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전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게 세상 바꾸는 거죠. 그 팀장을 아까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사들 태움이라는 현상을 보고서 그 샘플이 워낙 명확해서 그걸 조금 보니까 자살한 경우에 만 놓고 몇 개를 샘플 해보니까 팀장이 너무 열심히 했거나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더라고요. 웬만한 중간값만 되면은 죽지까지는 않는 건데 이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태움 현상이 있는데도 못 본 척하는 거가 열심히 한 경우고요. 너무 무능하면은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능한 건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팀장이 되는 거는 일을 잘해서 되는 거이기도 하지만 일을 잘한다는 것과 관리를 한다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성희롱 관련 교육들이 처음 생길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뭐 그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뭐 해결 안 된다는 거 막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성과가 있어요. 있는 게 뭐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닌데 이런 거죠. 뭐 나쁜 사람이 좋게 되진 않아. 나쁜 놈 나쁜 놈인데 그 나쁜 짓을 여기서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딴 데 가서 해라.
여기는 우리나라 좀 편하게 좀 있자라고 하는 그게 애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거는 모든 사람 윤리는 다 개인의 윤리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에티까, 뭐 절 다니는 사람과의 에티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에틱이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 에틱을 줄여서 작게 만든 게 에티켓이거든요. 이 에티켓을 장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팀장한테도 그러니까 쉬는 날 카톡 보내지 말아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보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런 거는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비슷한 사례로 보니까 이제 요즘은 기업 인증제가 ISO 같은 데서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유사 사례를 찾아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가족 친화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08년도에 도입됐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하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었는데 2017년도에 그 정부와 공공 부문의 의무 인증제를 도입했거든요. 무조건 받아라.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그 공기업 무슨 문제 생기냐면은 이게 계속 그 평가 점수 깎아요. 이게 인증이 안 됐다 그러면 깎으면은 기관장도 연봉이 줄고 성과급이 줄거든요. 그 기관 자체 평가도 떨어지고 한 명 한 명 연봉도 주니까 이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팀장 교육시키고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의무인증제를 하는 게 이게 어렵냐라고 하면은 여성가족부에 있던 환경친화 기업을 몇 개 조항 바꾸고 매뉴얼 조금 더 만들고 어필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줄여서 이제 여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84년도에 고스트버스터가 나왔을 때 이게 뭐 세계적 히트 쳤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걸 얼마 전에 다시 보니까 이게 요즘식 같으면은 거의 여성 비하가 유일한 코미디더라고. 다른 코믹 요소는 없고 여자는 이렇게 좀 약하고 뭐 비등비등거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에어로빅 강사가 잡혀가서 무기력하게 됐는데 그걸 이제 구해 오는 스토리가 다거든요. 요즘 보면 하나도 안 웃겨요. 근데 그때 그 에어로빅 강사가 시곤이 이거거든요. 이게 에일리언의 여전사거든요. 그 같은 주인공이에요. 시곤이 이거도 저 하고 나서 마음의 상처가 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건 절대 안 하고 이 계속 총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에어리언 쓰게 보면 자기 배에서 이제 에어리언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에 관한 거랑 이 강한 거 이렇게만 딱 끌고 가더라고요. 고스버스터가 지금 요즘 같으면은 저런 영화 나왔으면 여성 비하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고스버스터 다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히트 못 쳤는데 외국에서는 꽤 했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주인공을 아예 다 워낙 미국에서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다 여성들을 바꾸고 이것도 이제 멋진 언니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냥 아줌마들로 해서 주인공을 했거든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뀐 거에 맞춰야 되는데 한국의 남성들은 물론이고 아직 아까 젊은 사람들한테 못 맞추는 것처럼 여성들에 대한 젠더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짧게 설명하면은 그 이퀄 페이먼트 데이라고 하는 동일임금의 날이라는 게 독일에서 시작해서 미국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국회 제출은 됐었는데 이게 이 표결이 안 돼서 그냥 계류돼 있다고 그런 건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평균이 12월 31일까지 받는 돈을 여성 평균이 언제 받느냐. 그날을 동일임금을 날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기념일 같이 며칠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해마다 바뀌는데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4월 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남성들만큼 지난해 걸 받으려면은 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봄도 이제 4월이면 이제 좀 따뜻해. 그래서 이게 그해 그 이방카가 인스타그램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 엄청 논란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미국은 이 문제는 진보 보수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우리는 그럼 언제인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OECD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40 몇 퍼센트 그렇거든요. 그거 그대로 그냥 기계에서 맞추면요. 한국 여성 평균은 그 다음 해에는 동일임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치를 일을 해야 남성 평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하는 여성도 많고 그래서 이제 조금 나눠서 다시 감안하면은 그래도 여름에서 가을 사이 정도 와요. 그러니까
가끔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이게 역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기분학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경제적으로 보면은, 임금만 놓고 보면은 평균치로 보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건 아니고, 이런 일들이 회사 안에서도 사실은 벌어져요. 그리고 이게 또 더 심해지는 건 뭐냐면은, 유럽에서는 국가복지로 돼 있는 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를 고를 때 회사 복지를 잘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복지가 개판인 나라는 회사 복지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뭐 의료보험 미국 회사에 걸려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회사를 고를 때 오히려 단순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이냐 하고 연봉만 봐요. 그러니까 국가가 상당, 이를테면은 이 엄마가 애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냐는 거를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러면은 회사 볼 필요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나라에 있으면 당연히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되는 거라고 하면은, 그걸 특별히 더 챙겨주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회사는 돈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많은 그 회사 복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복지를 뭐 해주는지 많이 신경 안 쓰는 나라가 그 나라가 복지 국가예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는 나라는 보면 그 회사가 뭘 주느냐 마느냐 뭐 이게 엄청 따지거든요. 구글 때 그랬어요. 구글에서 무슨 점심은 어떻게 맛있게 해주고 뭐 막 난리 치다 보니까, 근데 저걸 그냥 다 이렇게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유럽은 그 어떤 회사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막 광고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1시부터 1시까지 놀아. 예를 들면 그냥 놀고 그다음에 뭐 해주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서 거기는 홍보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구글은 미국이 회사 복지를 너무 키워놓은, 이게 키우 국가복지 개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 줘요라고 하는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점심 잘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데 회사가 우리는 이렇게 긴 걸 해준다라고 거기 낮잠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회사 복지를 중시 여기는 거가 아직 우리가 이 복지랑 거리가 먼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성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돼요. 재밌는 얘기 하면서 마무리할 준비할게요. 그 행정학자들한테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행정학자 하는 사람들은 서울을 다 꼽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유, 저도 서울을 갔으면 편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을 안 가고 저는 유학을 가서 그 모르고 간 거예요. 갈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 행정학 박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행정학 하는 선생님들이 서울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자기가 못 가서 대학원을 갔더니, 갑자기 또 유학을 가야 되는데 또 유학을 갔더니 또 뭘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자기 있는 연구소가 지방에 간다고 보니까 자기 친구는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유가 자기보다 연봉 많이 받는데요. 그 서울은 1937년도에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뭐 퇴직을 막 시킨다거나 괴롭히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좋은 점이 많은데, 여기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났던 분이 애가 넷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무원 포함해서 한 애 셋인 아빠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애 4명 키우는 아빠는 정말 저도 처음이에요. 제가 둘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네이버에는 애 넷 있는 아빠 있나요? 그 보니까 애 넷이 있는 회사에 서울을 보니까, 여기는 저 이순신 퇴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르세요? 그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게 오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유 만드는 농장주가 조합원이고, 그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하고, 같은 팀 내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하자라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에서는 조금 늦게 오거나 조금 일찍 가거나, 그거는 서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야근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또 하나가 제가 놀란 게, 그럼 다 여기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좀 작고, 여기는 뽑는 거를 컨설팅 회사에다 위탁해서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고 그런데, 그냥 뭐 입김이 없게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최고로 뽑으면은 서울이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그런 것 같고, 카카오를 뽑은 이유는 IT 쪽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려고 했었어요. 근데 작은 회사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좀
이때는 큰 회사를 좀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IT 업종이 이를테면 석유화학이나 무슨 뭐 철강 같은 데는 장비가 되게 중요한데 이 IT 업종 보니까 장비는 안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뭐 서버가 뭐 그런데 이 전체 비용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중요한 데니까 이게 같은 업종인데 어디서는 너무너무 잘하고 이제 진짜 이런 데랑 어떤 데 뭐 쥐어짜서 뭐 이러고 심지어 막 때리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같은 업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진짜 전근대적인 데랑 너무 민주주의인 데가 같은 업종을 이렇게 돼요. 하다가 몇 개를 이제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이 중에 하나 고르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카카오를 골랐는데 그리고 나서 카카오 택시가 바로 이 책 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되게 먹었어요. 지금 저 카카오 택시하고 저런 회사를 저는 이렇게 잘한다고 꼽. 네이버도 검토를 했었는데 내가 네이버가 그 노조 한참 갈등이 많고 회사에서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그러니까 뭘 꼽아도 욕먹을 것 같았는데 저 카카오를 꼽았다가 욕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카카오 쪽에 있는 그 직원들이 제가 이제 이런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가 정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괜찮다 하고 온 게 많았어요. 조금 더 작업이 편했고 여기는 이제 직급이 없고 그다음에 숫자를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걸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거나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고 추천받은 사람들이 임시로 팀장을 하고 이게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 이름 등 별명 뭐 쓰는데 그거는 지금 대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그거 자체는 뭐 크진 않아서 제일 제가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여기는 법인카드를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규모가 크면 법인카드 뭐 많이 만든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서로 쓰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쓴다라는 것만 서로 내부 인트라넷에 공유하고 그냥 그래서 부작용을 물어보니까 이 조금씩 이 자기네 먹는 식사가 조금씩 비싸지고 자꾸 유행이 생긴대요. 쟁반짜장이 움직이면 다 쟁반짜장 먹다가 까르보나라를 누가 어느 팀에서 먹으면 또 다 먹다가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보니까 지금 법인카드 무슨 팀장과 무슨 기관장이라 뭐 이런 사람 갖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필요한 돈이면은 지금 그린카드 이렇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누가 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얘기할 카카오보다 작은 데가 이게 뭔 소리냐. 그냥 카카오도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보니까 책 낼 때 그 예전에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10년 전에는 대학생들이 이 선호하는 기업 1번이 그러니까 한전 아니면은 삼성전자였어요. 그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공기업 중에서는 그 위치 때문에는 가스공사가 많이 올라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건보 쪽에서 건강보험하는 거기가 이제 그 수험생들한테는 직장 민주 괜찮고 그렇다고 알려져서 거기가 이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본격화되진 않았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어디가 좀 낫다라는 그거에 연봉과 그 복지 외에 이제 직장 민주주의가 좀 새롭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 박사라는 회사를 골랐던 거는 여기선 이제 이를테면 이 얼마까지 번다라고 자기들이 정해놓고서 그 돈보다 넘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를테면 뭐 담배 끊으면 얼마 뭐 달리기 하면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다 줘요. 자기들끼리 산학금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뭐 다른 이제 이 IT 기업이나 뭐 이런 데는 더 복지가 괜찮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 직원들 모여서 연말에 한 번씩 식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잔치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저도 이제 자문을 받으니까 사실 여기가 형식적으로 제일 낫다라고 사람들이 권해줘서 한 건데 창업자가 있어요. 창업자가 있고 되게 뭐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이 사람 여기는 그러니까 팀장이 되는데 투표를 하더라고요. 50%를 받아야 되고 창업자는 그 사장 그보다 좀 높아요. 왜 투표를 넣는지는 저도 뭐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장이 투표해서 어느 해 져요. 그래서 두 표가 모자라서 이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투개하고 넘길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일대 그런
철학적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야 되냐. 그럼 회사 망할 것 같고, 또 누구 줄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또 가서, 야, 내가 내년에 잘할 테니까 올해 한 번만 봐주라라고 말하면 이게 폼 안 나고 며칠을 밤을 새서 고민을 했나 봐요. 그 결정을 딱 내린 게 중국 유학을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중국 유학을 떠났고, 기준에 따라서 그 팀장 중에서 투표를 해서 사장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사장하고 이게 끝나서 또 새로 뽑아서 또 잘 돌아갔어요. 나면 열심히 했겠죠. 잘 못하면 뭐 원래 창업자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뭐 죽으라고 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부 안에 어떤 식으로 그 장치를 제도화 시켜야지 이 오너나 이게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혁신이 되는 거는 한 번 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된다고 해서 되고 안 되는 회사는 혁신과 거리가 먼 거고 아직 그게 구조화 안 된 거고 누가 있든지 적절한 절차 내에서 그 일이 계속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게 창의적인 회사인 거다. 가장 세계 최고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는 회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정도는 이제 이를테면 팀장의 사장을 투표로 하는 정도면 거의 최전선인데 덴마크의 플랜 에너지라는 에너지 전문 회사, 컨설팅 회사 같은데요. 이것도 좀 다국적 기업처럼 돼 있고 브랜치가 이제 덴마크에만 있지 않고 좀 큰 회사거든요. 여기는 전 직원 연봉이 같아요. 그런데 뭐 엄청 잘 돼요. 근데 미국에도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사장이 자기 연봉을 깨서 맞춰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계속 안 돌아가거든요. 그냥.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도 이 파운더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뭐 2, 30억 정도 벌을 수 있는 그런 저희 파트너쯤 되는 사람들이 좀 자기 연봉을 조금 양보를 해서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 나이 먹어도 좀 회사 좀 나올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뭐 제가 1억 조금 넘게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젊은 사람 직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대요. 아무리 덴마크라도 연봉 1억 받기는 쉽지 않거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람을 막대하고 막 개차반으로 대해서 그렇지, 그냥 그 사람 존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학의 평생 소득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젊어서 조금 준다, 나 뒤에 많이 주나, 합산하면은 평균치로 주는 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주고 그 상태로 계속 줘도 회사는 돈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평균을 내나 저렇게 평균을 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냥 젊었을 때 주어 짜다가 늙으면 잘라지다고 생각하니까 아깝다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의 능력이 되게 중요해서 나랑 평생 파트너 일할 거다라고 하면은 앞에 많이 주든 뒤에 많이 주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더 주지 않아요. 그냥 같은 돈을 그렇게 하는 건데 차이는 이런 데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업하면서 젊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뭘 제일 원하냐 그랬더니요. 이거는 진짜 들은 얘기예요. 자기 회사가 망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직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그러니까 좋은 데 이런 데도 다 옮겨요. 요즘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자기가 그만두고 옮기면은 그만둔 사람이랑 딱지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적응 못하는 거 아니냐. 1년도 못 다니 그게 무서워서 다니는 근데 회사가 망하면은 자기는 회사가 망해서 그만두고 옮기는 거니까 회사가 망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은 지금 회사가 망한 그런 중에 한 사람 제가 이제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한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팀장이 죽으면 좋겠대요. 이게 죽이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런 사소한 일 자기가 인생에 피곤할 거 없으니까 근데 많은 그러니까 3분의 1에 가까운 직원들 예를 들면 무슨 굉장히 좋은 회사에 갔는데도 그만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회사나 일에 적응 못한 게 아니고 위에 팀장이나 회사 방침에 적응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분의 1 가량의 한국의 젊은 직원들은 팀장이 죽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하는 생각하고 회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플랜 에너지 같은 회사는 자기 회사가 망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다니거든요. 이 두 집단이 경쟁을 하면은 당연히 여행 박사 쪽이 이기겠죠. 우리가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90년대 후반부터
상당히 이제 모델로 많이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뭐 스웨덴, 그다음에 노르웨이, 교육주가 핀란드고 스위스는 조금 좀 떨어져 있는데 어떨 때는 뭐 스위스까지 포함시켜서 그걸 이제 북구 모델,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니까 국가 복지가 되게 강해요. 이건 알았죠. 근데 복지만 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직장 민주주의도 되게 강해요. 그거는 저도 생각도 못했다가 요번에 분석해서 보니까 독일보다 그 위쪽 나라들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도 강해요. 음, 뭐 이케아라고 하는 회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스웨덴 사람들 만나면 이케아 뭐 되게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이 세금 때문에 본사를 옮겼대요. 그래서 요즘은 이케아 배신자라고 또 막 그래요. 근데 이케아가 절대 경쟁력이에요. 이케아가 들어가가지고서 그 나라가 경제 구조가 바뀌어요. 안 바뀐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공항이 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샤를드고 공항이 되게 먼데 그 공항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정도로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이런 가구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보다 싼 거는 다 이케아 가서 사니까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비싼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국에 들어갈 때 이케아가 광고를 냈던 게 뭐냐면은 꽃무늬는 잊어라 그래 광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영국을 보니까 왜 영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할머니들이 이렇게 레이스 옷 입고서 이렇게 흰색에 땡땡이 무늬 있는 그렇게 홍차 마시잖아요. 그 할머니들이 가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가구와 무늬는 전부 다 꽃무늬였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짜로 영국이 패션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고 나니까 최근 영국 패션 위크가 파리 패션 위크만큼 중요한 양대 축으로 떠올랐거든요. 우리나라도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가구 거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 망하기 직전이고 버틴 회사들이 몇 개 있죠. 오피스 만드는 회사랑. 근데 우리나라 가구들도 확실히 좋아졌더라고요. 이케아 들어온 다음에. 근데 그 이케아의 그 디자이너들이 물론 유명한 사람하고 콜라보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외부의 엄청난 전문가 디자이너들하고 하느냐라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프랑스 그 위쪽은 대부분의 회사가 고졸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고졸들이 들어가 일부 이제 전문직이 대학생들이 있는데 우리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다 대졸이고 좀 기분 좋으면은 대학원 이상이 더 많은 회사들도 있죠. 그런 데가 유럽에 고졸하고 싸우면 우리 지는 거거든요. 스위스의 국민소득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8만 3천이더라고요. 우리의 대학졸과 대학원 졸이 열심히 해가지고서 스위스의 고졸들한테 만빵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케아가 보니까 이 디자이너들이 꼭 이 내부 승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직원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거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그걸 파는 거거든요. 보니까 21세기에 잘 나가는 회사들을 보니까 이 생각을 하고 만드는 일은 20대가 하고 20, 30대가 하고 50대 이상은 쉘터 역할,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하거나 욕먹을 때 막아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을 보니까 20대, 30대들은 몸빵을 시키더라고요. 복수하고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하고 머리는 50대들이 쓰더라고요. 왜 어이가 없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패션을 보니까 유명한 회사예요. 유명한 브랜드 회사인데 어처구니 없는 색깔을 그해 이번 시즌에 새로운 자기네 색깔이라고 황당해가지고서 이거 무슨 샤넬 블랙도 아니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윗선에서 이거 빈다는 거예요. 2년 후에 그 회사 문 닫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창의라고 하는 거는 20, 30대가 더 많이 그런 시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그래서 진짜 민주가 중요하고 이게 성과라고 하는데 우리는 혁신을 50대가 하고 20, 30대 몰빵을 시키는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대들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들은 얘기인데 자기네 반에 어떤 애가 너무 오락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면담을 했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너는 꿈은 뭐니 그랬더니 이제 자기 꿈은 건물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뭐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그 보통 유럽, 그러니까 호주나 뭐 캐나다도 이렇게 보니까 1등은 소방수가 많아요. 소방서도 지역 공무원이니까 뭐 선생님 교사가 1등인 건 그건 안 이상한데 건물주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야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건물주가 될 노력은 자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얘도 아는 거예요. 그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고 그건 부모가 물려주는 건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화가 나지만 아버지도 아버지의 고충이 있겠지 하고 참느라고 자기가 오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선생님도 이해를 하시라고 말은 맞긴 한데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직장 민주주의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돼 있으면 20, 30대에 즐겁기도 하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로 가는 그게 21세기 경제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 윗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젊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이게 포디즘 시절에 맞게 돼 있던 거를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성장 혁신이 부진하고 창조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저성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케아 같은 오래된 회사나 유럽에서도 이걸 많이 받아서 그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만 그냥 50대가 생각을 하고 방송국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규 방송 론칭할 때 방향과 포맷과 특징은 50대한테 다 정하고 20대 작가들은 그냥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잘리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경제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복지에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복지라도 뭐 최소 몇백억에 국가 단위는 뭐 몇 조가 들거든요. 하다못해 뭐 통신비 2만 원씩 주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도 뭐 모아 보니까 몇 천억 그러잖아요. 근데 직장 민주주의에는 이게 관리나 이런 비용은 다른 거 하면 돈도 아니거든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팀장 몇 사람하고 이사 몇 사람만 좀 기분 나쁜 거를 조금 이렇게 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직장은 못 만들더라도 덜 괴로운 직장 같은 거를 만드는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미 상당히 발전해서 기뻐질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안 들고도 즐거워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민주주의 제도가 뭐 법이나 이제 법규로 다 되고 그래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최근에 이제 그 전라도 광주에서 이거를 조례로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거 제가 이제 의견도 하고 보니까 그냥 이 선언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게 그 이제 페어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뭐 조금 비싸지만 이게 현지 노동자나 뭐 아동 노동을 덜 착취하고 거기에 몇백 원이 몇천 원 낼 마음이 있는 사람 된 거거든요. 지금 예전 같으면 그거 뭐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화장품인데 어떤 화장품에는 직장 민주주의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라벨링을 하면은 그걸 사람들이 더 살까라고 할 때 더 사면 그냥 그게 잘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조금 노조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약간의 이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고 교육 장치 같은 걸 만들고 그 어필을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리 와라. 이를테면 사장한테 가라는 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장한테 가면은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자기 상사한테 얘기해서 이런 체계 말고 조금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젠더 관련돼서도 많이 이제 문제가 돼서 더 정비를 할 거거든요. 그런 정도 하고서 우리는 직장 유지 하는 거다라고 선언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언을 하고 이제 우리가 티어 1, 티어 2, 티어 3 있는데 높여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는 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조직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그냥 이걸 가지고 강연 같은 거 해달라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거기서 술도 먹고 놀자 간만에.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날짜도 잡았다가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말 안 하려고 그러는 게요. 거기가 되게 보수적인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직장주에 대한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팀장급 이상만 듣게 해놨더라고요. 이 부장들하고 이 직원들하고 이 얘기 같이 들으면 민망해서 자기들은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만 듣거나 위에만 듣거나.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올드보이니까 위 팀장급 이상은 아유 진짜 나 저런 데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비용이 있거나 엄청나게 강화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그냥 하고 선언하고 이를테면 우리는 직장유지 하는 데다라고 하면서 몇 군데가 하고 나가면은 세상은 그렇게 굉장히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그랬고 직장주의는 이건 회사에 피 흘리러 다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편하고 재밌게 하고 할 수 있는 데만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좀 질문을 또 이제 1시간 동안 네. 열강을 해주셔서 아마 조합원들도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사전에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좀 조직 내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가이드라인을 위에서 내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 리더라고 하거든요. 팀장에 네, 예. 해당하는 사람들을 리더들에게 모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장의 성향과 자질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가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충분한 리더십 교육 없이 권한만 위임하고 책임에 대해 엄히 문책하는 회사, 내가 보고 겪어본 대로 조직원들을 모두 내 성향에 맞추려고 하는 리더들, 이런 네이버의 상황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리더십을 위해 회사와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계 계열 회사들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임원이 올라가고 몇 군데 보니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게 이 전문가라는 거하고 관리한다는 건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일을 잘하는 거랑 근태 관리를 잘하는 건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관리자들한테는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짧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놓고선 잘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디렉션이 잘못된 거죠. 잘 하는 것이라 함은 일단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카톡을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점심 때 같이 먹고 싶어도 적당히 먹는 것. 사실 그런 것 포함해서 일에서의 그러니까 에티켓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은 그게 이제 왜 다른 데서 그런 걸 하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표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위치와 상관없이 이게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같이 지킬 이 표준 모듈을 만드는 건데 새로 생긴 회사나 아직 이게 작은 데서는 그러니까 오래된 회사들은 경험치에서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매뉴얼로 하지 않더라도 토착 지식 같이 있는 건데 물론 또 이상한 회사는 그 토착 지식이 없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새로 생긴 회사나 특히 이제 IT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이 아직 정착은 안 됐고 그렇다고 이제 과거에 무슨 경험치가 있느냐라는 이런 데서 생기는 거는 이건 좀 경영 컨설팅을 좀 받아서 이 표준화 작업 같은 걸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 위주도 인증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이 잘하는 걸 잘하는 거 이거는 다 뭐 상관없는데 그렇지만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것들을 표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IT 같은 경우는 이걸 표준화시키기가 아직 이게 짧잖아요, 역사가. 그냥 저는 네이버 같은 데서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런 쪽에 선도 기업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생태, 환경, 문화, 심지어는 그 외부 시민과의 관계까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경영 표준화로 움직이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지도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SO 9000 뭐 이런 것 전혀 안 할 것 같은 회사들도 다 인증받거든요. 받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자기네 조직 직원과도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냐, 그거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회사에서도 경영진 분들이 이런 얘기를 새겨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근데 바람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좋은 건데, 좋은 거라는 걸 알리는 게 또 노동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이게 IT 기업은 자유로운 문화, 자율,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좀 기조가 리더들의 재량권에 맡긴다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거, 이제 중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밸런스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회사가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또 역시 좀 표준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게 다 팀별로 자율성을 주고 그런 거는 오래된 거나 요즘 거나 다 해요. 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공장이 있거나 설비가 중심인 데는 성과가 쉽거든요, 관리가. 뭐 얼마큼 했냐라고 하는 거는 뭐 굳이 계측을 안 해도 사실은 서로 다 알고 있고. 근데 IT나 이런 거는 이제 문화 쪽도 그렇고 성과 계측이 어렵죠. 네가 얼마큼 기여를 했느냐라는 게 뭐 센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성적인 측면도 많고 그다음에 뭐 무슨 인터페이스의 어딘가에 기여를 했다. 이거는 최종 아웃풋에는 딱딱 보이진 않아도 그게 빵꾸 나면은 탁 드러나니까 이거는 자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데도 자율성을 주고 이렇게 다 서로 하게 하는데 업무 성과 같은 것들을 평가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서로 그거를 평가하고 인정할 거냐 그런 문제가 기술적인 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계속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과 같은 거를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 여기서 리더라고 표현하면은 거기에 자율성만 있다 보면은 그게 뭐 배가 산으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만 혼자 배로 산으로 가면 되는데 그동안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러니까 병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게 너무 잘하는 것에 대해서만 눈을 맞추다 보니까 뭐 1등은 누구다인데 회사 안에서 표준화라는 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재화된 혁신을 만드는 게 그게 오래 가는 거지. 매우 극단적으로 그냥 엄청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매일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착각이고 그 평균적인 측면에서의 그 성과를 어떻게 서로 인정할 거냐 그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회사 내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좀 우리 사회에 대한 또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합원 분들이. 특히 이제 직장 내 갈제, 뭐 위계 문화 보면은 저희 나이를 따지는 문화, 약간 말도 안 되게 이제 복잡한 존댓말 문화 같은 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당장 나이나 존댓말, 반말을 없앨 수도 없고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호칭 같은 건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서로. 네. 당장 제 경험만 해도 저한테 사람들이 좀 맨날 뭐라고 불러야 될지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냥 안 부르는 게 최고인데 자꾸 근데 저도 조금 문화적으로 이제 씨라고 부르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저한테 뭐 박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교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위원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지금까지도 저한테 이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이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 만나면 무지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이게 미국만 해도 조금 신생국이잖아요, 유럽에 비하면. 그러니까 MR점에서 미스터라고 C잖아요.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에이전트가
미스터라고 딱 부르잖아요. 그거 존충이거든요. 미스터 앤더슨 그럴 때 이게 얘를 체포한 거지만 존중한다. 에티켓으로 부르는 건데 그게 높은 거거든요. 근데 막상 또 영어로 보면 그 밑에 또 DR점이 있어요. 대문자 뒷쓰고. 그럼 닥터거든요. 아, 미스터라고 해놓고 닥터 있고 또 그게 또 있어요. PR점 쓰고 프로페서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나쁜 놈도 뭐 프로페서 뭐 하는 소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 저 엑스맨 보면 그 맨 위에 대장이 프로페서잖아요. 그게 문화 언어 습관이거든요. 그 미스터가 있고 그 위에 닥터가 있고 그 위에 프로페서가 있다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좀 촌스럽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야 그럼 이 미스터는 학부생이란 뜻 아니야. 니들식 분계이야. 그러니까 다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무슈라고 하는데 거기는 박사 아니라 뭐래도 다 무슈예요. 그냥 대통령도만 무슐르 프레지던트 대통령 시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신문에 대통령 시가라고 만약에 그랬으면 이게 뭐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더라도 호칭해서 시가 표준한테 그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하고 학생들 사이에 그냥 일반적인 호칭은 가르치는 사람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제일 표준이거든요. 그리고 어법상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라고, 근데 교수, 정교수, 부교수 등등등 이거는 직급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사이에는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럼 강사한테 강사님이라고 그거는 낮 직급에 가는 거니까. 근데도 우리가 칼같이 나누잖아요. 그럼 암만 과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라고 부르는 정도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좀 사람들 다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나니까 저도 그냥 시라고 누가 부르는 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학생들한테도 시라고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석훈 씨 이렇게 부르나요, 학생들이? 그렇게 못 부르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 부를 때 아, 반말도 거의 안 쓰고 근데 특히 출석부 부를 때 아주 애매하거든요. 출석부 때 이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리고 돌아서 또 이렇게 존댓말 하려면은 좀 이상해요. 야, 니들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할 것 같은데 출석부 부를 때 시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존댓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동등하다라는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 같은 것도 좀 하면 좋겠고요. 해보니까 시라고 하는 게 지금 대학생들이 이제 이 졸업할 때 되면은 뭐 후배의 생각 없어질 거예요. 그냥 시로. 근데 그 변화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서로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거는 좀 개인적인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인생의 경험이 조금 더 있으시니까 내가 어찌해볼 수 없이 뛰어난 직원이 있다면 이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드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 버린다면 이제 아마 팀장님이 너무 저희 우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트라우마로 잡아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실적으로 자리를 옮겨야죠. 그리고 그게 제가 어떤 작년에 본 사례인데 금융계통에서 실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면 우리는 이 디스플레이가 다 돼 있고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리를 안 정하더라고요. 자리를 안 정하고 이 아침에 출근하는 대로 앉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팀장이 그래서 자기 자리에 앉고 싶으니까 먼저 와서 자기 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몇 달 지나보니 자기 주변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이제 좀 편하게 사람 대하려고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창가 쪽에 가서 아침에 일찍 와서 앉았대요. 그랬더니 또 그쪽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내가 어디에 앉으면 제일 좋겠는지 원래 자리에 그냥 앉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실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 간에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계는 만들지 않더라도 그 일을 오래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에서 생겨요. 그거는 사람 사는 사이에서 당연하게 생기는데 그 위계를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수없이 보완적인 문화들을 만들어서 자리도 좀 편하게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팀장과 그렇지 않은 팀원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도 또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전 같으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술도 먹고 풀어서 이렇게 아우 싫은 사람하고 술 먹는다고 풀리나 그게. 그냥 좀 멀리 알아서도 하고 좀 덜 부딪히게 하면. 근데 제가 알던 유럽의 많은 회사나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모두가 그런 일은 근대사회에서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하신 분은 그냥 옮겨야죠. 그 정말 트라우마가 현실적인. 생길 정도인데 그거 안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옮겨달라고 해서 그렇다고 위에 사람을 치우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평등해져도 네. 할 수 없죠. 자기가 좀 이게 아니면 의자 배치라도 좀 바꿔서 좀 이렇게 자리라, 물리적인 자리라도. 좀 덜 보게. 근데 그건 정서적인 거라서 그런 거는 서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남녀 간에만 그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너무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이 조금 예전에 군사문 할 때는 그냥 맞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 스트레스를 덜 받고 서로 편하게 일을 하는 것에 맞춰서 그 정도 유연성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회사도 그렇고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소통을 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더가 됐을 때는 나의 자리가 바뀌었는데 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이 직장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걸 조직 안에서라도 실천하고 싶은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막상 이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던 세상과 좀 회사는 다르잖아요. 회사의 규칙이라는 건 업법이. 근데 좀 내가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소통은 너무 어렵죠. 우리는 주장을 하고 듣는 사회지 소통하는 사회는 정부가 하는 것도 보면 그렇더라고. 자기들은 소통 담당관을 두고서 하는데 저거 PR이지. 그리고 자기가 PR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면 심통을 내더라고요. 그 밑에 사람들도 막 괴롭히고 저거는 그냥 PR이지. 저게 무슨 소통이야라고.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워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소통의 단계에서 사실은 공감의 단계로 넘어갈 것 그 단계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통을 너무 잘하는 사람과 소통과는 아직 그런 지시에 더 익숙한 문화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감 사회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은 좀 돕고 이런 게 예전에는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 막 계산했는데 지금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이나 그런 용어 사이의 전환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문화 부분의 향수 조사, 지출 조사를 계속 하는 걸 제가 90년대 2004년까지 이렇게 한번 봤더니 2004년이 되니까 문화 부분의 다른 쪽은 다 떨어지는데 딱 두 군데가 늘더라고요. 그게 카메라 구입비가 들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지금은 이제 헤드폰으로 들어오면서 카메라 구입비도 줄고 계속 느는 거는 그 항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애완동물 관리비라고 돼 있는 항목이 늘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동물에 대한 공감 같은 게 한국 사회에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어디선가 한국은 이미 소통도 아니고 그 지시의 사회, 소통의 사회에서 공감의 사회라고 치면은 이미 젊은 사람들과 상당 부분은 공감의 시대로 옮겨왔는데 공적 조직은 아직 소통도 잘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거는 소통이라는 건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있지만 감정을 교류하는 것도 있고 같이 마음을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모아서 이런 어떤 공감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많은 회사 그래 팀장들이 전혀 공감을 못 얻고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 얘기 하면은 공감 얻으려고 이제 회식하자고 하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요. 네가 카드만 주고 가라. 그러면은 너를 굉장히 고마워할 거다. 1시간 동안이라도. 근데 안 그러면 너 24시간 곱하기 7일 동안 네 욕만 한다.
그래서 이게 같이 얘기를 해야, 근데 공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 되는데 카드보다 마음을 잘 느껴지게 하는 장치가 없어요. 직접 가서 자꾸 보면 볼수록 싫어지거든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저랑 뭐 이렇게 뭐 친한 사이도 아니고 좀 이렇게 서먹서먹 아버지랑도 사이 안 좋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1년 동안 안 보잖아요. 그러면 애틋해야 또좀 너무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좀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싫은 것도 까먹고 좀 애틋함도 생기거든요. 적당히 거리도 있고 그래야지. 이렇게 뭐 마음에 잘 맞는 거는 사실 식구들끼리도 다 안 맞는 친척들 많거든요. 회사에서 모든 사람은 그거는 그냥 일하는 데가 아니고 그거는 진짜 근데 가족 같은 거를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회사라는 거는 이제 세상에 없어요. 한국만 그런 거고 가족은 가족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게 21세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너무 풋풋했던 거는 농업시대에서 초기 공업시대인 거고, 그게 지나면은 다 1인 가구 시대에 무슨 가족은 무슨 가족의 고향이라 사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적당한 거리감 그런 거를 이제 공감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또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또 좀 적당한 거리감이 중요하게 되는 사회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걸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직장 내에서도 일하는 몇 명하고만 친하고 뭐 동료들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독일 본에 몇 주씩 이렇게 가서 계속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본이 어떤 때였냐면은 원래는 독일 그 전후의 수도였는데 베를린으로 옮겨가고 중앙부처는 그 투리즘이니까 그 교통국하고 그러니까 법무부식으로 치면 그게 이제 본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무부 건물에 가서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딴 데는 뭐 먹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 법무부 안에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랑스 같으면 그 정부 건물이나 OECD 건물 같은 데 가면은 카페도 잘 돼 있고 좀 싸거든요. 얄팍한 생각에 좀 싸게 먹어야지 하고 마침 또 가까이였었고 갔더니 그 1층에 보면 카페테리아가 있고 보통은 또 위층에 직원들끼리 쓰는 그런 좀 조금 더 고급스럽지만 뭐 샐러드도 좀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카페테리아가 있긴 있는데 빵도 딱 샌드위치 두 종류밖에 없고 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러니까 법무부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 독일 전체 연방 법무부인데 그냥 급하게 빵을 먹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점심을 먹는 사람은 없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정도 이렇게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냐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보다 출근이 늦으니까 이 점심 가볍게 먹고 빨리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집이 멀지 않으면 그냥 후딱 집에 가서 먹고 온다. 그래서 아무도 여기서 밥을 안 먹는다. 그게 독일이 한 4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사이일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은 그 직원들끼리 친하냐고 그랬더니 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워낙 전환도 작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소위 컬리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조금 친하거나 마음이 맞지 회사 안에서 같은 부서라고 막 마음이 그거는 20세기에 그랬지만 공무원 사회도 제가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딱 얼굴 보고 일하는 그런 딱 매우 특별한 그런 경우에나 조금 더 친하게 지내지 우리처럼 뭐 다 알고 뭐 집에 숟가락 몇 개 그런 회사는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공동체처럼 되고 그 안에서 막 끈끈하고 막 등산도 가고 그런 시대는 안 와요. 안 오고 이제 점점 대면대면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버블공화국 오기 전 90년대 전에는 회식비가 많이 나와서 뭐 근데 지금 뭐 동경이나 그런 데 보면 예전에 회사에서 오던 그런 회사 식당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지나서 경기가 풀리면 다시 올 거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회식도 줄고 뭐 서로 지내 돈 내고 먹는데 뭐하러 먹어 그러면서 안 하,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그랬던 회사가 좀 포디즘 시절에 그러니까 소위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던 시절에 그때 특징이었고
소위 우리가 포스트 포디즘이라고 부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거대한 그게 아니고 각자 조그만 타일러 방식으로의 혹은 나름대로 그 혁신 방식으로 돌리는 데서는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안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발현되다 보면 그냥 대면대면하게 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쉽지만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그래서 문화 생활이나 종교나 이런 다른 데서 많이 찾대요. 회사에서 그 공동체의 풋풋함도 느끼는 거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는 오진 않을 거예요. 이제 유럽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합원 한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왜 항상 유럽은 뭔가 앞서갈까요? 앞서가는 게 아니고 유럽이 우리가 지금 했던 이 그지 같은 경험들을 좀 먼저 하고 어떤 거 해법을 찾고 어떤 거 못 찾고 코로나 보니까 뭐 해법을 못 찾던데요 뭐. 그래서 이게 뭐 모든 거에 다 뛰어난 건 아닌데 자본주의를 먼저 만들고 갔으니까 그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제가 이번 이거 작업에서 제일 크게 느낀 게요. 이 생활민주주의라는 개념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혁명과 함께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에 대해서만 민주주의인 게 아니라 당연히 회사나 이런 생활에서도 민주주의여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집에서도 아버지가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자식들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밴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멱살론적으로 된 건데 민주주의를 우리 책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 거지 삶의 질서라고 생각 안 해본 거거든요.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 연장선으로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배운 그 책에는 응용편에 이런 거는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아니다. 근데 국회에서도 하는 일을 여기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회 내에 있는 많은 조직들도 의원실도 그렇거든요. 제가 그 국회 안에 보면 연수원이 있어요. 네. 그 연수원이 최근에 지어졌거든요. 한국에 있던 모든 건물 중에서 가장 민주주의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 방이 두 개가 있거든요. 방이 두 개가 있고 이거의 특징은 방이 두 개에 크게 똑같아요. 그리고 두 개 다 화장실이 있어요. 보통은 이 화장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런 콘도 같은 데 가면은 밖에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개가 똑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방이에요. 침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거기 혹시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오잖아요. 그럼 한 명, 그럼 누군가는 좋은 방하고 누군가는 싼 방으로 가는데 이를테면 50대 50인데 누가 50이야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영화 거북이 달린데 그래서 나와요. 근데 딱 그 건물이 50대 50으로 했거든요. 그 왼쪽 오른쪽만 걸어낸 거예요. 그 이게 보좌관과 누가 가더라도 더 좋은 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우리 습관대로 그렇잖아. 그러면은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그러면 조그만 콘도를 가더라도 어느 방을 고를까 하는데 국회 연수원은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문화나 그런 거에 지금 우리가 많은데도 다 위계가 있거든요.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위층에 가게 돼 있고 그 위층에 누가 가면은 예전에 그래서 누가 기관장 머리에다가 엉덩이를 들이대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서 맨 위에 가고 맨 위는 로얄층이 그래서 온 거거든요. 누가 엉덩이를 아유 어차피 몰라 그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 문화와 이런 게 이게 건물 하나 방 하나 진짜 다 있는데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공간을 지금 우리가 보는 그 국회는 되게 권위주의적으로 해놨죠. 우러러 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연수원을 최근에 만드니까 위에 아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콘도나 어디 가면은 다 제일 좋은 방이 있고 제일 큰 방이 있고 다 돼 있는데 그 안에서 회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거기 보좌관 다 회사 원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도 점점 더 그렇게 일상에서 누가 더 위냐 아래 똑같아 아무거나 골라도 하는 사회로 변해갈 거예요.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인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사실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도 좀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걸 하자라고 하면 이게 뭔가 역량이 분산이 되고 좀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기우일까요? 잘못된 걱정일까요? 최근에 성과를 낸 패션 브랜드 많이 가던 회사였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섀도우 캐비닛 같은 역할을 주고 그거 그래서 50 먹은 사람이 보기엔 점잖지 않고 확 깨는 디자인인데 그렇게 해서 순위가 확 올라갔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글로벌 트렌드의 탑 클래스를 간 데가 이 50대들이 머리를 쥐어짜는 회사들이 갔냐 20대들이 머리를 쥐어짜는 회사가 갔냐 그러면은 직장 민주 잘 된 회사들이 더 창의적인 거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애플 신화만 나올 때도 벌써 이게 오래전이에요. 그 후로 이 아이폰과 생긴 게 똑같은 지금은 막 이 서랍도 나오고 막 그럴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혁신도 벌써 이 진짜 디케이즈 어고에 나왔던 거가 그랬고 연속된 혁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밥만 맛있는 거 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구글을 보면서 그거만 봤잖아요. 그 점심이 좋대. 네. 진짜 우리가 글로벌 회사가 뭔지 이해 못한 거죠. 딴 거는 뭐 바꿨다는데 이해를 못하고 식사는 좋네. 그래서 그거는 직장 유지를 힘이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위에서 방향을 정하고 잘해서 이 리더십으로 가는 거가 창조다 그러면요 북한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장군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다. 그럼 그런 데서 아이폰도 먼저 만들고 다 먼저 했었어야.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힘을 모아서 가기 위해서는 더 오픈돼 있고 더 수평적이고 그럴 때 성과가 더 나온다는 그런 묘미가 있죠. 사실 지금 자리를 잠깐 비운 저희 주회장이 아마 너무 궁금해하고 있는 건데 말씀을 들으면 정말 꿈의 직장이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제 저희 노동조합이 처음에 생겼을 때 얘기했던 게 투명하게 소통하라였어요. 이제 그런 투명하게 소통하라는 게 어쩌면 이제 저희가 직장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이지 직장민주주의가 회사 내에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데 깔려 있었는데 막상 노조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노동조합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역할은 뭘까요? 저는 뭐 정답을 뭐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데 그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뭐 마션을 얼마 전에 최근에 다시 재밌게 봤는데 그냥 화성에 나간다고 생각하면은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마션이라는 영화에는 뭐 다양한 종류의 호흡기가 나오고 어떤 데는 그 로버 안에서 이제 공기가 나오기도 하고 기지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호흡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노조는 그냥 호흡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호흡기가 있고 나쁜 호흡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호흡기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회사 사장이나 여기서 마음대로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돌아가거나 윤택하거나 원활하거나 혹은 좀 세련된 노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투박하고 막 욕먹어 싸우고 막 부패한 노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화성에 갔을 때 호흡기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호흡기가 더 좋고 공기질이 좋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그거는 이를테면 잘려보면 알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야 될 때 아 이게 호흡기 같은 거다라.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냥 2000년대 초반 되니까 비정규직 해고할 때 문자로 해서 찍 끝. 그때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문자 해고가 그냥 보편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호흡기 같은 거인데 좀 고급 호흡기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이 압력과 이런 걸 잘 맞춘 진짜 인간 친화적이고 막 진짜 이런
아니면 좀 되게 불편한 구식일 수도 있지만 노조가 없는 거는 호흡기가 없이 화성에 가는 거랑 똑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너 그거 그만둬 그러면은 그때 노조를 만들 거라고 나좀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이번에 자회사로 뛰어났다가 자회사라서 노조를 안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몇 사람만 끌어오고 없애고 막 처음에는 신개척이고 무슨 개발팀이라고 엄청 좋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그냥 잘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노조가 호흡기 같은 거고, 근데 그 호흡기를 얼마나 좋고 또 세련되고 편안하게 만들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 조직원들 사이에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감정도 맞아야 되고. 근데 그건 다른 문제지만 노조가 없다 그러면 그건 호흡기가 없는 회사랑 같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호흡기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많이.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문 여기까지가 마지막 질문이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여기 그린 팩토리까지 직접 찾아주신 우석훈님께, 네, 저희 외부에서 님이라고 부르니까요. 우석훈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